세무사님, 네, 오늘은 자녀들에게 이제 아파트를 사는데 몇 년 동안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도 했고, 네, 그리고 차영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는 형태로 먼저 많이 했어요. 그쵸, 네, 이런 경우가 이제 너무 많았고요. 네, 근데 이제 오해받는 경우가 이제 편법 증여로 이제 간주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놀래서 연락이 와요. 네,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다고, 우편이 왔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제목이 뭐냐면 부채 사후 관리입니다. 부채 사후 네. 관리.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국세청에서는 부채 사후 관리라는 것을 하는데 말 그대로 부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일부 자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빌려주게 되고 그 빌려준 부분을 차용증을 작성해서 이제 보완을 해두시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차용증, 즉 부채에 대해서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부채를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사후적으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사후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거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실질적으로 이 부채가 상환이 되고 있는지, 이자를 적정히 주고받고 있는지, 그리고 상환을 했다 그러면 그 상환을 한 금액 자체가 적정한 원천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냈는지, 그렇죠. 네, 이자 받는 사람은 또 이자 소득이 되는 거죠. 예, 그런 네. 것도 이제 확인을 할 거고요. 네, 네. 이 차용증이 편법 증여로 활용된다라고 판단을 좀 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네. 너무 많이 썼어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이 차용증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용증은 맞는 키가 아니다. 네. 제대로 준비는 해놓으시고 제대로 써놓으시되 실행을 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차용을 한다는 거는 뭐예요? 제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경우에 안 됐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부채에 대해서 그 부채 자체가 이제 증여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거를 당초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주는 개념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지만 이 금액이 자녀 입장에서는 상환할 의사가 없다거나 상환할 능력이 없다거나 그렇게 이제 국세청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그 금액 자체를 이제 증여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증여세가 부과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국세청에서는 계속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어떻게 좀 관리를 좀 할까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사실 전산 자료가 상당히 방대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그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의 그 자산 증감이라든지 소득 증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상환이 이루어졌는지도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요즘은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증여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실 무리가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기술력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되고 있고 연초에 AI 시스템을 통한 행정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국세청에서 얘기를 했고 네, 그렇습니다. 예, 얼마 전에 취임하신 또 국세청장께서도 그 얘기를 또 언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2, 3년 전에는 그러니까 표현이 그래요. 걸리지 않았었으나 지금에는 적발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차용증을 작성할 때 어떤 사항을 조금 포함을 시켜야 되고 좀 주의해야 될까요? 일단은 대출 금액 원액이 있을 거고요. 그 원금에 대해서 얼만큼 기간 동안에 상환을 할 것인지 그 상환 기간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해당하는 기간 동안 얼마의 이자를 주고받을 것인지 이자율이 또 명시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명시를 해서 차용증을 작성할 때 그 빌린 사람이, 그러니까 갚아야 되는 사람이 내 앞으로의 발생될 소득과 이런 소득과 소비를 잘 반영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기간과 이자율을 설정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용증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돈을 빌렸어요. 네. 계좌에 이제 입금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보탤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떤 점을 좀 주의할까요? 일단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용증을 통해서 출처를 명확히 해두는 게 일단은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그 차용증 외적으로 내가 들어간
자금에 대한 원천 그 부분에 대한 또 증빙도 잘 보관을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제출된 그런 증빙들은 과세관청과도 또 연동돼서 공유가 되다 보니까 추후에 만약에 이때 당시에 제출했던 서류로 인해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차용증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돈을 이렇게 그 도움을 주잖아요. 네. 차용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부모님께는 좀 어떤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나요? 일단은 사실 개개인이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더더욱 자녀에게 증여나 차용을 하시고자 할 때에는 내 개인의 상황에 맞는 그런 절세 방안이나 법적 테두리 안에서 문제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고 그리고 내 상황에 맞게끔 그런 차용을 활용하신다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신다거나 아니면 실질적 증여를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을 잘 플랜을 세워서 진행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세무당국에서는 차용증에 대해서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채사후관리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 하고요. 세무조사가 나왔다, 증여세 세무조사거나 이런 세무조사 나왔을 때는 이 자금에 대한 출처, 그러니까 부모님이라면 부모님에 대한 출처까지도 볼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다. 네, 그러면은 집 사다가 세무조사 받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세무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사례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문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